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9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사를 받았죠. 자, 거기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본인은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다, 이렇게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상당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말이 다 다른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실질적으로 검찰에 가서 어떤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떤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이 두 사람 말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양쪽 얘기가. 그런데 초점이 다른 거죠. 검찰은 검찰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범죄 혐의, 이 부분에 대한 실토가 필요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범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설명, 그거 다 예상됐던 내용들이죠. 아마 이런 부분이 엇갈리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완벽하게 무슨 엉뚱한 조사를 받은 것처럼 이런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날 13시간 정도 조사가 있었고요. 오후 9시쯤에 조사가 끝났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조사는 한 10시간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날 백현동 배임만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이 부분도 그날 쟁점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배임보다도 훨씬 더 길고 상세하게 자기 변명을 했던 거는 위증교사 부분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위증교사 부분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2년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죠. 검사 사칭 사건이 있었죠. KBS 최철호 PD라는 사람이 분당 파크뷰, 그거 한참 논란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취재하면서 당시 이재명 변호사하고 접촉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변호사가 그거를 KBS PD의 취재를 계속해서 도와준 거죠. 도와주는 가운데 검사 사칭 얘기가 나온 겁니다. 김병량 시장은 현재 타계했죠. 그런데 이 김병량 시장한테 KBS PD가 전화를 하는 거를 이재명 변호사가 옆에로 도와줘가면서 기왕이면 검사를 사칭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KBS PD가 검사 사칭은 어느 검사를 사칭하죠? 그러니까 그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누구누구. 그렇게 돼서 이 최철호 PD라는 사람이 김병량 당시 시장하고 통화하는 거를 옆에서 코치를 하죠. 그러면서 김병량 시장이 넘어가는 듯 싶으니까 옆에서 이재명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옆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했다는 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단순히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정말 검사 사칭이라는 게 누명이냐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일이냐 하는 게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제 당시 이재명, 이때는 2018년이니까 경기도지사 때죠. 이때 이제 바로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이고, 그 다음에 마침 또 이게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측근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증언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언을 해달라. 이 증언을 해달라는 게 검찰은 위증을 해달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김인섭 씨 측근이라는 사람이 2019년 2월에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서 이재명을 고소한 쪽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지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 뭐 이런 취지로 증언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무죄를 받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백현동 이 로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수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김인섭 씨가 핵심 로비스트니까 김인섭, 정진상, 이재명, 그 다음에 김인섭 뒤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핵심 인물이다 보니까 김인섭 씨와 김인섭 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압수수색도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김인섭 씨 측근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 압수수색도 있었던 겁니다. 압수수색이 이래서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들어간 녹음 파일 3개를 확보했는데 이 3개 중에 하나가 바로 위증교사를 시사하는 내용이다. 정확한 워딩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근데 이 녹음 파일을 푼 녹취록을 엊그제 이재명 대표한테 보여줘가면서 자, 이렇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느냐, 시키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약간 당황을 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육성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자꾸 증언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왜 자꾸 증언을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유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의 시사가 이게 혹시 녹음될지 모르니까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자꾸 여튼 증언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길게 설명을 했다는 건데 요지는 이런 거죠. 통화한 사실은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죠. 자기 육성이 있으니까. 근데 취지가 진실을 말해달라는 취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실을 말해달라는 취지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15일에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두고 미리 공개한 요약본 진술서 5쪽짜리 있었죠. 거기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위증교사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딱 들이미니까 이제 당황하다가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길게 설명한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변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뭐 취지가 어떻고 뭐 이렇게. 백현동 배임 의혹과 별개의 문제죠. 이렇게 돼서 이제 변명을 아주 길게 했다. 그런데 길게 했다고 해서 검찰이 그러면 다 받아들이느냐? 그렇지는 않죠. 검찰은 그걸 위증교사로 봅니다. 그게 또 결정적인 기여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 부분에 무죄를 받았으니까. 근데 2002년 판결문에는 그와 전혀 다른 정황이 있다. 어차피 이 부분은 그 KBS PD가 주범이고 그 사람과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주 적극적으로 이재명 변호사가 도와준 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뭐 그 판결문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지만 여하튼 판결문에 보면 아주 옆에서 진짜 성실하게 KBS PD의 그 불법적인 취재를 도와줬다 하는 거는 뭐 판결문에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벌금을 받았죠, 이재명 변호사가. 근데 그게 누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날은 백현동 배임, 위증교사 요 2가지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고, 그러면서 그 검찰이 미리 준비했던 한 300쪽 분량의 질문서를 대부분 다 소화했다고 합니다. 소화했다는 건 다 물어봤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거의 대부분을 그 답변서에 가름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300장의 정도 되는 그 질문서를 다 소화했지, 만약에 이 위증교사처럼 길게 설명했다면 50장도 소화 못합니다. 그 10시간 동안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찰의 설명이 사실에 가깝다. 그러나 위증교사를 비롯해서 몇몇 부분, 이런 부분에는
그 이재명 대표 측 또는 본인 설명대로 상세하게 충실하게 자기들 기준으로 충실하게 설명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걸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조사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하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취재를 통해서 아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러면 이제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하고 같이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근데 벌써 19일인데 22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있죠. 여기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또 재판이 공전된다.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또 어떤 수를 써서 재판을 공전시킨다고 했을 때는 아마 검찰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백현동 배임 문제만 가지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 조금 기다려서 같이 할 것이냐. 저는 기다려서 같이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과 그 출석 날짜를 또 조율을 하겠죠. 이건 수원지검입니다. 백현동은 중앙지검이고 조율을 해서 한번 불러서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를 병합해서 지금 아마 중앙지검으로 병합할 가능성이 많죠. 두 개를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제가 뭐 8월 말은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 9월로 넘어간다 이런 거고요. 9월로 넘어가면 이제 체포동의안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이 표결 절차를 거칠 때 과연 가결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벌써부터 친명계에서는 부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여의도에 뭐 몇몇 군데 알아보니까 아무도 가결이다 부결이다 확신할 수 없는 정도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부결될 수도 있죠. 저는 가결 가능성이 51%쯤 되고 부결 가능성이 49%쯤 된다. 이거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방북비용 대납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드러나면 아마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갈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